예, 안녕하세요. 비욘디 가족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 이대영입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께 그 아주 기본적인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하면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들인데 놓치고 있고 잘못된 상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뭐 제가 드렸던 말씀이 있지만 보통은 여러 개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상식들을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놓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허리에 대한 구조에 대한 이해나 질병에 대해 좀 이해를 좀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는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의학은 원칙적으로 결코 어렵지 않고요. 되게 단순한 기본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귀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근데 들어보시면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여서 이런 얘기를 왜 하나 싶으실 텐데요. 근데 이게 잘 오해가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허리나 협착증, 허리 통증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는 계기가 되도록 돕고자 하는 생각으로 오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네버 올드님 안녕하세요. 제목이 너무 성함이 너무 멋있는데요. 네버 올드. 결코 안 늙는다. 아유,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제 강의 제목이 그거였죠. 썸네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숙인다고 허리가 굽어지나요? 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오늘 강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에서 허리를 숙이는 거를 죄악시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북목적 어깨를 이렇게 앞으로 말고 있으면은 뭐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 불편해 보인다. 뭐 소극적으로 보인다.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말도 있고 요새는 뭐 어떤 계기로든 몸을 자꾸 뒤로 젖히는 거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되게 꼭 필요하고 그렇게 하면 편한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릴까. 숙이는 건 과연 나쁜 건지 몸을 뒤로 젖힐 필요가 꼭 있는 건지 그런 것들 여러분들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사진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척추뼈가 있는데 이렇게 허리가 좀 숙여져 있는 양상이세요. 이렇게 숙여져 있는 양상. 근데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허리를 신전한 그림이 전혀 아니고요. 허리를 중립으로 그냥 펴고 있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여러분들이 보시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허리를 숙여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을 숙인다고 꼭 허리가 이렇게 말리나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다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가 이분은 A의 그림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몸은 되게 많이 숙였지만 허리는 안 굽혀져 있는 모습입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B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몸은 A에 있으신 분들보다 몸보다 훨씬 더 적게 숙였지만 허리는 훨씬 더 굽혀져 있습니다. 그럼 이 차이는 뭘까요? 이 차이가 바로 여러분들이 생활 습관에서 재활이 절대적으로 안 숙이는 게 목표가 아니라 재활에서 몸을 숙이더라도 A처럼 몸을 숙이시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C의 그림은 보시면은 허리는 중간 정도 숙였는데 그림이 빨갛게 되어 있죠? 보통 이게 뻣뻣하게 허리를 숙이면은 이런 식으로 허리에 압력이 상당히 많이 올라서 허리가 많이 망가집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재활을 가르칠 때 제일 어려운 게 C처럼 되는 거를 A처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몸을 뻣뻣하게 만들어서 몸을 움직여 주시면은 이게 허리의 압력이 훨씬 더 올라가거든요. 네, 보통은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부드럽게라는 표현을 쓰는데 전 그래서 재활이 아주 숙련되신 분들은 아닌 경우에 저는 최근에는 그냥 최종적으로는 코어에 힘이 들어간 상태로 일상생활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요. 여러분들이 억지로 힘을 주려고 하시면 대부분 C처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활하는 것에서 오히려 몸이 허리 통증이 더 커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그럼 A처럼 하는 게 결국은 몸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을 가지시는 건데요. 보통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하면 달성할 수 있을까? 보통은 그 몸에 대한 구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몸의 구조가 척추뼈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이 제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는요. 여러분들은 잠재적으로 많은 분들이
몸을 숙이면 허리가 이렇게 무조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척추는 몸의 가운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척추가 몸의 중심에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척추는 몸의 완전히 뒤편에 있는 구조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내려가는 이 구조는 몸통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몸통의 완전히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팔은 이쯤에 달려 있겠죠, 어깨는. 고로 머리랑 어깨는 척추보다 원래 뒤에 앞에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고 우리 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억지로 뒤로 제켜 버리면 허리뼈에 힘이 다 쏠리면서 허리가 더 빨리 망가지게 됩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이걸 제키는 이유는 제가 알고 있기는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몸에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배로 몸을 잘 못 받치기 때문에 뒤로 들어 누운 자세로 걸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뒤로 들어 누울 때 아랫배 힘을 충분히 잘 주고 몸을 뒤로 제키면은 그것도 상관이 없는데 코어에 힘을 주는 거가 안 되는 상태에서 몸을 뒤로 제켜 버리시면은 어깨랑 머리의 무게가 이 척추뼈에 다 집중이 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통증에는 제일 중요한 원칙이 한 가지 원칙입니다. 많이 쓰면 빨리 망가집니다. 많이 쓰면. 운동이 필요한 이유는 그러니까 허리에서 운동이 필요한 이유는 똑같이 쓰더라도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똑같이 쓰더라도 A처럼 몸을 쓰면은 허리가 적게 망가지는 거고요. 똑같이 몸을 쓰더라도 C처럼 쓰면 허리가 제일 빨리 망가지고요. 이거는 B처럼 쓰시는 분들은 보통 몸에 힘이 없어지신 분들, 코어에 힘이 완전히 없어지신 분들이고요. 이 C처럼 쓰시는 분들은 어설프게 배 코어에 힘을 주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뻣뻣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코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 말고도 요새 많은 선생님들이 얘기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아랫배에 힘을 주려고 하면은 아랫배에 선택적으로 힘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소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잘 트레이닝이 되신 분들이나 프로 스포츠 선수들은 그걸 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인들이 아랫배에 힘을 주려고 하면은 아랫배에만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몸통 근육, 껍데기 근육이랑 엉덩이 근육이랑 이 전체에다 힘을 줘버리게 됩니다. 그럼 허리 압력이 오히려 높아지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힘을 주는 게 매우 중요하세요. 보통은 그러니까 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구조에 대한 여러분들은 척추뼈가 몸의 가운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무의식 중에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근데 실질적으로 척추뼈는 몸의 완전히 뒤에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가 몸을 뒤로 젖혀서 허리뼈가 내 체중을 다 받으시면은 그거 자체가 허리가 훨씬 더 많은 양의 일을 하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머리랑 팔은 몸통의 앞에 있고 척추뼈는 뒤에 있고 다리도 앞쪽에 붙어 있습니다. 고관절 자체가 골반이 이렇게 앞에 붙어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앞에 있는 머리랑 팔의 무게를 다리로 전달을 하려면은 이 척추뼈만 가지고 전달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아랫배에서 코어에서 이걸 잘 받쳐줘서 균형을 잡아줘야지 머리랑 팔의 무게가 허리뼈로 전달이 안 되고 이 코어 근육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전달되는 걸 어떻게 느끼시냐면은요. 앉고 서고 걸을 때 허벅지 앞쪽에 힘이 들어가면은 그거는 몸의 무게 중심이 앞으로도 적절하게 앞으로도 쏠려 있는 겁니다. 즉 이 코어에 힘이 들어가 있지 않으시면요. 허벅지 앞쪽의 근육에 힘이 전달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코어를 강화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상생활에서 허벅지 앞쪽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드시도록 일상생활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협착증의 원인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협착증의 원인을 디스크가 나빠져서 협착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더 우선순위를 벗어난 말입니다. 여기 요 그림이 협착증의 원인에 대한 보통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설명입니다. 협착증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디스크가 나빠지니까 협착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디스크가 나빠지는 건 요 단계에 해당하는 겁니다.
디스크가 퇴행성 변화가 생기고 디스크의 높이가 낮아지시면은 허리뼈가 흔들리게까 불안정해집니다. 다소 불안정해지시게 되는데 이 불안정이 지속돼서 오랜 기간 동안 흔들려야 협착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디스크가 나빠진 것만으로 협착이 되는 게 아니고요. 디스크가 나빠진 상태를 5 년, 10 년, 20 년, 30 년, 40년 겪으면서 재안정화를 통해서 높이가 낮아지고 낮아지면서 인대가 두꺼워지고 골격이 자라고 황색 인대가 접히고 디스크도 약간 돌출되면서 기본적으로 협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나빠지는 것 자체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협착은 이 상태에서 내 몸의 흔들림을 잘 잡아주면 디스크가 나빠졌더라도 협착으로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 흔들림을 잡아주지 못하고 몸이 많이 흔들리는 상태로, 몸이 많이 흔들린다는 게 결국 무슨 뜻이냐면은요. 이런 식으로 코어에 힘이 잘 안 들어가 있으면은 이게 완충을 못 해 주니까 팔이랑 머리를 움직일 때마다 척추뼈가 굽혔다 폈다 잔 동작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고 죄송합니다. 정신없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협착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협착증이 생기는 이유는 몸의 흔들림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실제로 되게 많이 느끼세요. 연세 드신 분들 보면은 내가 걷다가 자꾸 넘어질 것 같은 느낌을 느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게 몸이 흔들리는 겁니다. 협착 때문에 코어가 약해졌고, 그러니까 원래 코어가 약해서 협착이 생겼고 협착이 가속화가 되고 있고 협착이 더 생기면 생길수록 몸통의 코어의 힘이 점점 더 떨어지면서 몸통이 더 흔들리게 되시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협착의 단계에서 봤을 때 주변에서 어르신들 그 협착을 보실 때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통증의 원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찢어진 게 아물면 안 아프다고 생각을 하세요.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찢어져서 아프다. 보통 우리가 허리 통증을 대부분 협착이라고 부르는데 답이 있습니다. 신경이 눌려서 아픈 거지 찢어져서 아픈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보통 우리가 허리의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안 부르고 협착증이라고 부르잖아요, 대부분. 그럼 이건 허리 신경에 대한 협착입니다. 허리 치료에 있어서 유압보다 감압이 기본적인 치료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뼈가 망가진 거는 우리가 활동량을 잘 줄이면 조절해서 안 아프게 쓰는 거를 학습이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요. 연세 드신 분들 허리 엑스레이 찍어 보면 뼈가 곧게 내려오신 분들 거의 없고요. 디스크 사이 간격 다 좁아져 있습니다. 허리뼈가 너무너무 기울어져 있는 분들도 많고요. 만약에 허리뼈가 기울어지는 게 허리 디스크가 낮아진 게 통증의 원인이라면 그런 분들은 못 걸어 다니시겠죠? 무슨 뜻이냐면 신경이만 눌리지 않으시면은 보통 허리뼈 자체의 통증은 대부분 재활이나 생활 습관으로 조절 가능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허리뼈가 어마어마하게 틀려 있고 무너져 있더라도 추가적으로 더 틀리거나 추가적으로 더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큰 통증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픈 건 병이고 안 아프면 병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질환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실 걸 권해 드리냐면은요. 통증은 상태가 나빠지는 거에 대한 반영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상태 변화를 느리게 만들어 줄 수 있다면은 대부분의 통증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큰 문제 없이 관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픈 건 병이고 안 아픈 건 나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아픈 거는 최근의 생활 습관에서 내 몸의 상태 변화가 많이 유발되고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 생활 습관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허리를 덜 아프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좀 제가 반백품격 님이 질문 주신 거 한번 제가 답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을 때 자세도 어떤 자세가
어떤 자세가 좋은지를 물어보셨어요, 반백분격님께서. 보통은 소파에 앉아 있을 때는 등을 기대고 앉잖아요. 등을 기대고 있는 자세에서는 크게 나쁜 자세가 별로 없습니다. 보통 등을 완벽하게 기대시게 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안 좋은 자세는 제가 일반적으로 앉는 자세에서 가장 안 좋은 자세는 사무직들 이렇게 저같이 컴퓨터 작업하거나 그럴 때 등은 등받이에 닿아 있는데 어깨만 앞으로 나와 있는 이런 자세가 매우 안 좋습니다. 결국 등이 동그랗게 말려서 힘이 들잖아요. 네. 완전히 기대서 누워 있는 부분들은 보통 그렇게 통증을 크게 느끼지 않아서 그냥 소파에 앉을 때는 충분히 등을 완전히 머리까지 웬만하면 다 훅 기대시면은 허리에 압력이 줄어드시기 때문에 그런 자세는 뭐 크게 소파에 앉는 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렸던 양을 계속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러니까 통증에 대해서는 이게 상태 변화를 줄이는 게 통증의 중요한 거고, 그리고 환자분들 제가 제일 자주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은 문제가 있으면 연세 드신 분들도 그런 생각하면 협착만 없으면 난 하나도 안 아플 거라고. 왜냐하면 병원 가서 맨날 협착이라는 설명을 듣고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설명을 듣고 간혹 디스크란 설명 듣는 분들 계시니까요. 근데 보통은 통증이라는 거는 단순히 구조 때문에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르신들이 가장 실수하는 착각하시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몸에 힘이 떨어지면 안 아플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알 수 있으나 우리가 젊은 사람도 무거운 거 들면 허리가 아파지겠죠. 자기 구조에 비해서 강한 무게의 물건을 들면 당연히 허리가 아파지겠죠. 젊은 사람도 허리를 많이 쓰면 허리가 아파지겠죠. 그럼 이분은 협착도 없고 디스크도 없는데 허리가 아파지세요. 무슨 뜻이냐면은 내 구조와 내가 가지고 있는 척추의 구조와 내가 아까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 코어에 받쳐주는 능력과 그리고 내가 쓰는 활동량, 이 세 개의 함수 관계입니다. 내가 허리가 꽤 많이 망가져 있더라도 코어에 대한 인지가 훌륭해져서 내가 숙일 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허리를 숙이는 내가 일상 이 그림처럼 A의 그림처럼 허리를 쓸 수가 있다면 허리 구조가 좀 나쁘더라도 실제로 허리의 운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큰 통증 없이 지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내가 구조는 괜찮은데 코어의 힘이 다 빠져버려서 몸이 버텨주지 못한다면은 허리가 이런 식으로 B처럼 숙여지면서 허리가 자꾸 더 아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통증을 치료하시기보다는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려요. 우리가 시험을 잘 봐야 대학에 가잖아요. 그래서 대학 가려고 그러니까 기본서 하나도 안 보고 시험 문제만 열심히 풀면은 시험을 잘 볼 수가 없겠죠. 기본적인 개념이 잘 서 있고 문제를 많이 풀어야지 실질적으로 시험을 잘 봐서 대학에 가잖아요. 통증은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몸에 힘이 잘 생겨야지 통증이 조절이 가능하지, 통증을 쫓아서 안 아프시려고 약 먹고 주사 맞고 용한 치료를 자꾸 받으시면은 몸에 힘을 쌓는 걸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고 개념을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고 답을 외우는 결과랑 똑같습니다. 그냥 몸이 자꾸 늙으세요. 몸이 자꾸 힘이 빠지고 진통제를 거의 진정제처럼 드시는 상황이 오시는 경우가 어르신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진통제 한 2-3년 드시면은 몸이 몰라보게 늙어지시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일상생활 관리하실 때 통증을 없애시고 싶은 게 당연합니다. 네, 통증을 없애시려면 통증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내 몸에 힘을 잘 기르려고 하셔야지 결국엔 통증이 없어지는 거지, 통증을 줄일 수 있는 거지, 힘을 아니라 통증만 쫓으셔서는 치료가 안 되세요. 제가 어르신들 진료보면 제일 많이 들은 말씀이, 그러니까 난 여기가 아파서 못 걷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부분 협착이 있으신 분들이 아픈 이유는 뭐냐면은요. 어느 정도 되면 보행장애가 오시는 거냐면은요. 많이 아파서 오는 게 아닙니다. 보통은 이 코어 힘이 자꾸 떨어지다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통증은 구조와 코어에 대한 인지와 코어로 받쳐주는 능력과 내가 쓰는 활동량 사이의 함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협착이 오래 있다 보면 허리를 이런 식으로 허리를 자꾸 숙이게 되거든요. 신경이 눌리면 펴지니까
결코 많이 아픈 게 아니라 저절로 허리가 숙여지시거든요. 협착이 있으신 분은 대부분 협착증으로 저를 찾아오시기 전에 수년 전부터 엉덩이를 내밀고 걸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허리를 펴면 신경이 눌리니까요. 네, 이 가운데가 눌리는 협착은 결코 별로 아프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숙여진다는 표현을 쓰세요. 근데 이렇게 계속 숙이고 지내다 보면은 허리가 자꾸 이렇게 숙여지니까 이 코어 근육이 자꾸 접히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그럼 이 원통을 제대로 내가 활용을 못 하겠죠. 그러면 힘이 자꾸 더 빠집니다, 코어가. 그래서 협착으로 일상생활을 못 하시는 어르신 대부분 어느 정도의 단계에 있으신 거냐면은요. 내 몸의 구조 대비 코어가 너무 약해져서 일상적인 동작에서도 통증이 일어나는 단계로 몸에 힘이 떨어지신 거예요. 협착이 있으시더라도 코어가 잘 버텨주면 큰 통증 없이, 그러니까 상승하는 기간 동안 올라면, 물론 큰 그림에서 봐서는 결국 요새는 너무 오래 살기 때문에 80대 뭐 후반까지 사시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당분간 그 항구적인 해결책은 될 수는 없지만 원칙적으로는 어르신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몸통에 힘이 생겨야지, 코어에 대한 인지가 좋아져야지 결국 허리가 안 아프실 수 있다. 똑같이 쓰더라도. 그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그러니까 꼭 그 또 협착증이라고 진단 받으면 요걸 꼭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 그림이 되게 중요한 그림인데요. 보통은 실제로 신경이 눌리게 되면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숙여지는 협착은요, 가운데가 눌리는 협착입니다. 이거 별로 아프지가 않습니다. 저절로 숙여집니다. 근데 여기 신경이 나가는 가지가 눌리는 건 다리가 저리고 당기거든요. 이거는 아무리 오랫동안 눌려도 보통 허리가 그냥 숙여지고 몸에 힘이 빠지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힘이 빠지는 걸 가장 대표적인 거는 몸이 숙여지고 보폭이 줄어들고 보행 속도는 안 빨라지는데 발만 바쁘게 움직이면서 걷는 형태로 나타나시거든요. 이게 대부분의 협착은 아프지. 근데 이 협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기 신경 가지가 눌리는 협착은 이제 저리고 당기는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협착증 환자분들 중에서 결정적으로 이게 가지가 눌리는 건 대부분 적응이 되세요. 그래서 아프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가 피부를 꼬집다 보면은 더 이상, 그러니까 꼬집는 힘이 더 세지지 않으면 꼬집고 있는 통증을 못 느끼잖아요. 대부분 적응이 되세요. 그래서 다리가 저리고 당길 때 주사를 맞으면 통증이 줄어들고 꽤 오랫동안 괜찮아지는 이유가 많은 경우가, 보통은 이런 식으로 가지가 눌리는 통증은 시간이 지나면 적응이 됩니다. 그리고 다리에 마비가 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힘이 좀 떨어지고 다리가 가늘어지는 경우가 협착증에서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게 신경 가지가 눌리는 증상은요, 협착증에서 비교적 되게 온순한, 중요하지 않은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협착에서 신경이 오랫동안 눌려서 발목이 아예 안 움직이게 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전체 협착증 환자 중에서 매우 소수입니다. 절대적으로 더 많으신 분들이 이 협착 때문에 허리가 자꾸 숙여져서 일상적인 동작에서도 허리를 잘 못 움직이는 형태의 활동량 감소로 아파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근데 이거를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저린 것도 내가 심하다, 저린 것 때문에 이게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보통 저리고 당기는 것 때문에 못 걷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 중심성 협착 때문에 몸에 힘이 떨어지면서 못 걷는 요소가 훨씬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 다리 저리고 당기는 것이 너무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저리고 당기는 증상의 초기는 약물 주사 시술로 약물 주사 그런 것들로 통증 조절해 보셔도 되는데요. 이 치료를 했는데 내 보행 속도가 점점 늘어지고 내 활동량이 점점 줄어들고 내가 점점 더 우울해지고 하루 종일 아픈 걸 생각하는 시간이 자꾸 더 늘어나신다면은 이거는 통증 치료만 하셔서는 몸의 힘이 점점 더 빠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혹시 중심성 협착 때문에 코어에 힘이 자꾸 빠지면서 내가 더 가속 노화를 겪고 있지는 않은지는 꼭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평가를 꼭 받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그거 꼭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보통 환자분들이 너무 아픈 것보다는 내 생활 습관,
보행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르시듯이 그리고 통증의 그 다리 저리고 당기는 부분이죠. 환자분들 치료하시고 나면은 아주 많은 부분들이 그러세요. 치료를 하면 신경이 눌렸다가 펴지잖아요. 그럼 다리 찌릿찌릿한 느낌은 남습니다. 그게 왜 남냐면은 우리가 피부를 1분 꼬집었다 떼면은 피부의 감각이 정상으로 돌아오겠지만 이게 뭐 1 시간 뭐 2-3일 꼬집었다 떼면은 꼬집었던 피부의 감각이 정상으로 안 돌아올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똑바로 서서 몸을 안 흔들리게 걸을 수 있는지 그게 나의 오랫동안의 신체적 자유랑 관련 있는 겁니다. 아픈 거보다는 제가 환자분한테 그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요. 안 아프게 가만히 누워 있는 것보다는 걸어 다니면서 불편한 게 훨씬 더 나은 거거든요. 그래서 활동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여러분들이 제일 오해하시는 게 저는 그러니까 처음에 코 인지를 키우고 싶으신 분들한테 저는 절대로 요새는 배에 힘주라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부드럽게 배에 힘주라고도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 그것도 잘 환자분들이 그 느낌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시기 어려우세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 속근육은 되게 얕게 있고 평평한 근육이기 때문에 이게 내 몸을 받쳐주는 느낌이 나지 결코 당기는 느낌이 나지가 않거든요. 그냥 받쳐주는 느낌만 나는 정도인데 환자분들이 실제로 이걸 힘을 주세요. 내가 배에 힘을 주고 잘 걷는다라는 표현을 쓰시면은 이거는 속근육이 아닙니다. 겉근육에 같이 힘이 들어가신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사선으로 있는 근육도 있고 직선으로 있는 근육도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근육은 제가 비교적 오랫동안 제가 환자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잘 걸을까를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속근육에 힘을 제가 비교적 잘 주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게 잘 안 느껴지니까 그것만 따로 힘을 주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 재활을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을 뵈면서 저도 허리가 아프니까 허리를 덜 아프게 하기 위해서 꽤 오랫동안 재활을 제 스스로 저를 위해서 재활을 했었는데 그게 되는데 한 2년 이상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 능력이 어느 정도가 자유롭게 속근육만 힘을 줄 수 있다고 내 스스로 확신을 하게 되게 이건 겉근육은 아닌 것 같다. 근데 그게 그런 느낌인데 저도 100% 확신합니다. 거의 그거에 가까워졌고 옛날에 제가 줬던 거는 겉근육에 힘을 줬다는 건 전 지금은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어찌 됐든 그래서 환자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허벅지에 초기에 재활하실 때는 허벅지에 힘이 잘 들어가게 앉고 서고 걷는 연습을 하시는 걸 저는 꼭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럼 코어를 어떻게 느낄 수가 있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요새 가장 간단하게 드리는 말씀은요. 첫 번째 어깨를 뒤로 제끼시면 안 됩니다. 어깨를 제가 숙이란 얘기를 절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깨에 먼저 여기 힘을 주시면 몸이 뒤로 넘어가 버리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코어는 머리랑 팔의 무게를 받쳐주는 근육입니다. 이걸 뒤로 제끼면 중심이 다 뒤로 넘어가겠죠. 코어가 받칠 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어에 대한 인지를 좋게 하려면은 일단 어깨를 뒤로 제치는 방향, 등 쪽 근육에 힘을 주시면 안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내려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편안하게 내려놓으신 상태에서 뒤로 제키지 않은 상태에서 허벅지에 힘이 잘 들어가도록 허벅지에 힘을 느끼려고 하면서 천천히 움직이시면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천천히라는 게 환자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천천히는 여러분들 제가 앉았다 일어섰다를 코에만 힘을 주고 하면 제가 일어나는데 저는 15초 이상 걸립니다. 제가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데. 그 정도로 최대한 천천히 제가 환자분들한테 환자분이 생각하는 가장 느리다고 생각하는 속도의 3분의 1 정도의 속도로 천천히 앉고 서고 걸으려고 노력을 하시면은 누구나 코어가 강해지고 누구나 흔들리지 않는 형태로 일상생활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천히 하면 몸의 균형을 잡아야 되고 이 천천히 하는 과정에서 허벅지 앞쪽을 제외하고는 엉덩이라든지 어깨라든지 다른 곳에 힘을 다 풀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 환자분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일맥상통하는 건데요. 몸을 뒤로 제치면은 종아리랑 어깨 뒤쪽 등 쪽 근육이랑 종아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근데 체중이 이렇게 내 배를 통해서 체중이 내려가게 되면은요. 종아리랑 발 쪽엔 거의 힘이 들어가지 않고요. 배 쪽이랑 허벅지 앞쪽에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걸으실 때 종아리 뒤쪽에 힘이 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몸을 뒤로 제치고 걸으시는 거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무게중심 뒤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종아리 쪽에 힘이 들어가겠죠. 제가 네, 절대 제가 숙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아랫배로 잘 받치면서 일상생활을 하라는 뜻입니다. 허벅지 앞쪽에 힘이 들어가게. 실제로 배에 힘을 빼고 뭐 여러분들 몸을 숙이시면은요. 그러니까 코어가 잘 받쳐주지 않는 상태에서 몸을 숙이시면은 허벅지 앞쪽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저는 굽히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몸을 뒤로 넘기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허벅지에 힘이 잘 들어간 상태가 유지가 되도록 앉고 서고 걸으시면은 자세는 우리가 타고난 자세처럼 가장 자연스럽게 허리를 쓰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엔젤 님이 질문 주셨는데 제가 답변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근육이 없으면 걷기가 힘든가요? 어머님께서 최근에 너무 살이 빠지셔서 혹시 체중이 너무 안 나가면 걷기도 힘든가 싶어서요. 보통은 연세 드신 분들이 살이 빠지는 건 되게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면은 보통 근육이 급격하게 빠지는 경우가 많으세요. 체지방이 빠지는 것보다 근육이 급격하게 빠지는 경우가 많으셔서 그럼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코어 근육도 같이 빠지거든요. 배 속근육이. 예, 이 속근육은 한번 빠지면 이거 기르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뭐 그 훈련을 여러분한테 천천히 움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요. 우리가 애기들이 코어 근육이 인지가 떨어지면은 애기들이 다리 힘은 있는데 처음에 걸음마 배울 때 보면은 몸통이 흔들리면서 못 걷잖아요. 그런 상태처럼 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몸이 흔들리니까 자꾸 넘어질 것 같으니까 못 걸으세요. 그래서 체중이 빠지지 않게 관리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차라리 체중이 많이 빠지셨다면은 가능한 거 병원에서 한번 건강검진을 꼭 받아보시고요. 가능하면 고단백 식사 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우울한 생각 안 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천천히 몸이 안 흔들리게 일상생활을 하려고 앉기, 서기, 걷기를 연습하시면서 몸을 안 흔들리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뭐 비욘드에서도 여러 번 동영상으로 보여드렸지만 몸이 안 흔들리게 천천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아주 천천히 움직이시면 누구나 그런 동작들이 내 코어를 길러줄 거라는 걸 여러분이 실제로 체험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존 다리님이 질문 주셨네요. 작년 12월 1일 왼쪽 발목이 골절되어 12월 4일 심을 넣는 수술을 하고 지금 걷는 건 가능하지만 정상인처럼 빨리 걸을 수 없고 아직 땡기는 증상과 약 통증이 있는데 정상인처럼 보행이 가능하고 가볍게 뛰는 것도 가능해지려면은 어느 정도의 시일이 걸리나요? 보통은 그러니까 생존 달린 질문에 재활을 어떻게 하는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그러니까 이게 잘 못 뛰시는 이유가 양쪽 다리의 근력 차이랑 코어에 힘 떨어진 것 때문에 균형을 잘 못 잡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 다리의 힘이 꼭 떨어져서 못 걷는 게 아니라 오른쪽, 왼쪽과 균형 차이와 코어의 힘을 잘 기르는 거랑 함수 관계에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연세 드신 분들은 발목이 한번 부러져도 허리 통증이 더 심해져서 오랫동안 잘 못 걷는 분들이 많고요. 젊은 사람들은 발목 부러져도 금방 회복하세요. 그래서 내 나이와 내 몸의 컨디션을 고려하지 않고 이런 상태는 얼마면 회복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의사들이 법적으로 진단서를 쓰거나 할 때는 관행적으로 진단 기준이 있어서 전치 몇 주 그렇게 쓰는 거지 환자분들이 내 몸이 회복되는데 얼마 걸릴지는 획일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치료가 전혀 아닙니다. 환자분께서 12월쯤에 하셨으면 지금 3개월이 지났잖아요. 1, 2, 3, 1월, 2월, 3월. 그 정도면은 뼈는 거의 붙었기 때문에 재활이 잘 되신다. 재활이, 그러니까 환자분이 너무 연로하신 분이 아니셨다면
그리고 코어 단지가 많이 떨어지는 분이 아니신 상태셨다면은 재활을 잘 하셨다면은 지금 현재 정상인처럼 보행이 되고 가볍게 뛰는 것도 그러니까 빠르게 어느 정 거의 비슷하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수술한 사람인지 모르게 걷는 정도는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요새는 옛날에는 골절 치료에 있어서 빨리 고정하고 빠르게 움직이게 하는 게 몸에 힘을 적게 빠지게 하고 이 몸에 힘을 적게 빠지게 하는 게 결국 최종적으로 예후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에 조금 더 미진한 게 있었는지 너무 내가 소극적으로 하는 건 아니신지 그런 것들은 한번 점검을 좀 해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여러 코 작업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요 그림을 한번 제가 여러분들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 보고 싶습니다. 생존달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제일 많이 하는 가장 뭐 흔히 하는 코어 운동인 스쿼트입니다. 근데 이게 스쿼트가 왜 운동이 되는 거냐면은요. 몸을 버티기 때문에 운동이 됩니다. 보통 이렇게 턱이 앞으로 나와 버리고 등이 휘어 버리면은 허리가 꺾이겠죠. 그럼 허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어는 원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원통이 접히겠죠. 그럼 접힌 원통으로 힘을 못 줍니다. 허리가 안 꺾 코어가 힘이 들어가 있으면 허리는 꺾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 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코어에 힘을 잘 주는 느낌으로 일상생활을 하려고 하셔야지 절대적으로 안 숙이려고 몸을 뒤로 제치는 식의 일상생활은 여러분 허리에 더 많은 하중을 가해서 허리의 노화를 촉진시키실 가능성이 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내가 그럼 이 동작에서 간단한 코어 운동의 원칙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시키면 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앉았다 일어서려고 서는 걸 제가 그 자세를 해 보라고 하시면은 턱이 대부분 앞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일어서는 과정에서.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요. 목뼈랑 척추뼈 그러니까 그림에서 보신 그 목뼈랑 척추뼈는 하나로 그러니까 등뼈랑 목뼈는 하나의 척추로 연결된 구조잖아요. 턱이 움직이면은 몸통과 목뼈의 각도가 바뀌는 겁니다. 내 몸통에 비해서 턱이 앞으로 나오면 내 목의 경추가 휘는 거거든요. 그럼 경추가 휘면 요추도 같이 휩니다. 경추가 휘는데 요추가 안 휠 방법은 없거든요. 그럼 내가 일어설 때 목이 앞으로 나오는 순간 내 코어엔 힘이 빠진 거예요. 이 동작에서 일반적으로 재활하면 제일 어려운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몸통과 목의 관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게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여러분들께서 그냥 내가 지금 뭐 여러분이 혹시 책상 같은 곳에 앉아서 뭐 이 방송 보고 계신다면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일어날 때 턱이 앞으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본인이 잘 모르시면 옆에 핸드폰으로 찍어 보셔도 됩니다. 대부분 아주 많은 분들이 이거가 대부분 턱이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나오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몸에 힘을 어떻게 둬야 되냐를 느끼시려고 하면 이거 안 나오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걸 안 나오면서 일어나면은 그거 자체가 스쿼트 운동이랑 같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팔을 뭐 무릎을 얼만큼 꺾고 뭐 팔을 어떻게 내밀고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에서 턱이 내 몸통보다 내 턱 끝의 위치가 내 몸통과의 관계가 변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안 변하면은 경추가 안 움직이는 거겠죠. 그러면은 요추도 같이 안 움직입니다. 이걸 하려면 근데 목에 힘을 줘야 이게 안 움직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허리가 안 움직여야 이게 안 움직여지는 근데 이걸 앉았다 허리가 안 움직이게 하려면은 코어에 힘을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단하게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에서도 우리가 일상에서 내가 목이 앞으로 안 나오게 일어나게 하는 거를 습관으로 들여야겠다라고 생각을 먹는 그 작은 생각이 어마어마한 양의 코어 단련을 시켜주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운동으로 코어를 강화하는 건 대부분 운동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그 습관으로 일어설 때도 턱이 안 나오게 되는 걸 노리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이 내가 그냥 일상생활을 할 때 내가 앉았다 일어설 때 턱이 앞으로 안 밀리게 일어서려고 하시면 그거 자체가
충분한 코어 운동이 되신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걸을 때도 몸이 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걸을 때도 우리가 허벅지에 힘이 잘 들어가면은요. 딛는 발을 세게 디뎌지지가 않습니다. 딛는 발에 허벅지에 힘이 잘 들어가잖아요. 그럼 체중이 딛는 발에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허리가 굽어질 수가 없습니다.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허리는 안 굽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허벅 딘 디딜 내가 걸을 때 천천히 걸으면서 딛는 발에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고 드는 발에는 힘을 완벽하게 빼려고 하시면은 저절로 몸이 곧아지고 코어에 대한 훈련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뭐 대단한 운동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앉았다 일었을 때 턱을 안 움직이려고 하고 허벅지로만 일어나려고 다른 데 힘을 다 빼려고 하시면 그게 앉았다 일어나는 것 자체가 상당한 코어 운동이 되시는 거고요. 걸을 때도 내가 딛고 있는 발 허벅지에만 힘을 주고 드는 발은 힘을 안 주려고 하시면은 저절로 몸의 자세가 발라지면서 상당한 정도의 코어 운동이 되시는 걸 여러분 누구나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코어에 대한 인지는 뭐 거창한 운동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그러니까 걷는 것도요. 이 허벅지에 힘이 잘 들어간 걸 느끼게 걸으면 결코 빨리 걸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그러니까 이게 코어 인지를 충분히 만들고 나면 빨리 걸어도 그 느낌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가능해지긴 하는데 처음에 코어에 대한 몸의 흔들림을 잡기 위해서는 천천히 걸으시면서 딛는 발 허벅지에 힘이 잘 들어가고 드는 발 허벅지에 힘이 빠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한 번씩 해 보시면서 제 말대로 하시면 누구나 코어를 느끼실 수 있으시니까 그렇게 코어를 좀 강화하는 훈련을 좀 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게 껍데기에서 어떻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보통. 제가 언제나 재활을 할 때 말씀드리는 게 누구는 요 필라테스를 해서 내 몸의 건강도 잘 지키고 자세도 곧아지고 노화도 막는데요. 어떤 분들은 필라테스를 해서 허리가 더 망가지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어떤 분들은 걷기를 해서 뭐 좋아지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많이 걸어서 허리가 더 망가지는 분들도 많으세요. 걷기가 누구한테나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고 걷기가 안전한 운동이긴 한데 어르신들 보면 허리가 엄청나게 숙여서 지면을 꽝꽝 때리면서 걸으시면 되게 많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걷는 거랑 몸에 힘이 잘 있어서 몸이 안 흔들며 걷는 거랑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나는 그냥 걷기를 따라한다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안 흔들리게 코어를 잘 느끼면서 일상생활한 자세를 만들어서 유산소 운동이랑 심폐지구력을 운동을 하는 걸 견딜 수 있는 코어의 인지를 먼저 만드셔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운동량을 늘리실 땐. 그래서 연세 드신 분한테는 언제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해서 아픈 건 무조건 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선순위가 뭔지를 잘 알고 잘 알고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허리가 아프신 분이 유산소 운동이 몸에 좋다고 해서 허리를 계속 흔들고 막 쓰시면서 유산소 운동을 해본 유산소 운동의 효과는 내 몸에 남긴 할 텐데 허리는 더 빨리 망가지시는 결과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어 내 몸에 맞는 운동을 하신 남한테 좋은 운동이 환자분들한테 좋은 동작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착한 맛 던지네스 통계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천천히 걷는데 다리는 저리지만은 걷고 나면 허리가 많이 부드러워집니다. 걷는 게 디스크에 영향을 주나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저린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리가 저린 거는 불편하시고 신경 쓰이는 부분은 맞는데 걸어서 허리가 많이 부드러워진 느낌이 있으시면은 걷는 건 좋겠죠. 걷는 건 당연히 좋으실 거고요. 잘 걷고 계신 거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게 잘 못 걸으시면은 걷고 나서 허리에 부담감이 더 생기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허리에 부담감이 생기게 걸으시면 잘못 걸으시는 거고요. 걷고 났더니 허리가 많이 부드러워진 느낌이 진짜로인데 걷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걷는데 이게 자꾸 걷다 보면 자세가 점점 나빠지시면은 그거는 걷는 게 그건 좀 나쁜 걷기가 되시는 거고 걸을 때 내가 자세가 별로 나빠지지 않고 부드럽게 걸을 수 있으면 괜찮고요. 그리고 연세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디스크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질병의 원인으로서 과다하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게 맞습니다. 제가 환자분들이 많이들 잘 모르고 제가 한 번 더 아까 설명드렸지만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디스크를 거의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아프신 제가 허리 치료를 꽤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허리를 치료를 협착증 치료를 연세 드신 분들 60 넘어가신 분들을 주로 70-80 대를 많이 하는데 60 넘어가서 치료하면은요. 디스크를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은 디스크를 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에 외상성으로 튀어나온 디스크는 치료할 때가 있는데요. 연세 드신 분들은 제가 협착증을 치료할 때 디스크를 손대는 경우가 10 마디, 20 마디를 하면 1-2 마디, 2-3 마디 정도 손을 댑니다. 제가 무슨 뜻이냐면은 신경을 누르는 원인으로서 디스크가 큰 비중을 차지하면은 디스크를 제가 수술적 치료를 하면서 제거를 하겠죠. 근데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는 데 큰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단지 그냥 디스크성 통증이 생기는 게 내 몸에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걷는 게 허리 디스크에 영향을 주는지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몸에 힘이 떨어지면은 그냥 허리는 통증이 생깁니다. 그걸 디스크랑 협착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몸에 힘이 없는데 과도한 환자분들이 결국 아파지시는 연세 드시면 아파지는 건 결국 뭐냐면은요. 일상생활하는 걸 내가 버틸 힘이 몸에 없어지기 때문에 일상생활에도 아파지시는 거예요, 균형 감각이. 근데 이게 최대한 재활을 해서 그 시기를 계속 늦추고 몸이 안 늘 가속노화하는 노력을 하셔야겠지만 내가 추세적으로 몸에 힘이 더 빠지시면은 그때는 내가 허리 때문에 더 빨리 늙는다는 생각이 드시면은 최대한 빨리 치료하시는 게 몸이 덜 늙는 길입니다. 몸에 힘이 빠지면 안 아플 방법이 없습니다. 연세 드셔서 몸에 기운이 없어지시는데 배로 몸을 전혀 못 받치거든요. 그럼 머리와 팔의 무게가 뼈에 허리뼈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협착이 별로 없으셔도 그런 분들 잘 못 걷습니다. 협착 때문에만 못 걷는 게 아니고 디스크 때문에만 못 걷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연세 드시면 몸에 힘입니다. 협착 때문에 몸에 힘이 많이 떨어서 못 걷게 돼서 치료를 받으시는 거가 실질적으로 질환에 대한 이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너무 제가 그거 한 번 더 강조 하나 말씀드렸고요. 그림 한번 제가 부탁드릴게요, PD님. 협착이 생기는 원인은 이 흔들리는 상태가 오래 지속돼서 수년간, 수십 년간 진행돼서 협착이 오는 거지 오늘 내가 디스크가 망가져서 내일 협착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디스크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이 흔들림을 줄이는 거, 내 허리에 떨어진 힘의 총량을 줄이는 게 중요한 거지 디스크를 아물게 뒤로 계속 제키고 있다가 디스크가 다 아물었는데 몸에 힘이 없어지면 버틸 방법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몸의 흔들림을 줄이는 게 결국 코어에 대한 인지를 강화하는 거고 배에 원통이 잘 힘이 들어가야지 결국 흔들림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디스크 위주로 생각하시기보단 내 몸의 흔들림, 내 몸의 체력, 내가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는 그거 위주로 생각을 해 주셔야지 여러분들이 노화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늦추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절대적인 노화를 없앨 수는 없고요. 그런 거는 불가능하고 우리 다 인간이잖아요. 근데 이런 생활 습관이 간단한 이 생각의 전환이 여러분들 몸에 노화를 늦추실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엔젤님께서 질문 주신 거 한 번 더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침대 머리에 베개 뒤에 받쳐서 휴대폰을 장기간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안 좋죠. 경추 디스크의 원인이 될까요? 결국은 그러니까 누워 있는 건 체중을 많이 받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누워 있을 때는 척추가 받는 힘이 내 척추뼈 위에 있는 것들의 힘밖에 안 받잖아요. 결국 허리가 별로 망가질 전제 조건이 되지가 않습니다, 척추가. 서 있을 때, 자세를 변화할 때 그때는 척추뼈에 많은 힘이 들어가겠죠. 그때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지 누워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는 허리 건강에 큰 상관이 없습니다. 너무
불편하지만 않게 하시면 되지 힘 어차피 제가 아까 결국은 허리가 망가지는 것들 협착이 생기는 것들은 평균적인 힘의 양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워 있을 때는 힘을 많이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더라도 많이 아파진 결과 누워 있을 때도 아프실 수는 있겠죠. 그런데 누워서 어떻게 하느냐가 많이 망가지는 데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단순한 우리가 이해로 자기 몸을 좀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될 것 같다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여러분 몸을 느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누구 말을 따르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걸 제가 여러분을 좀 더 추천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 허리에 대한 이해에 허리 질환 관련 제가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올해도 행복하시고 주말 잘 보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